이곳은 한국을 대표하는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입니다. 여기 한국의 승무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다음 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들의 공간의 정적을 깨며 문이 드르륵 열리고 외국 항공사의 직원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우르르 들어오는데요.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입니다. 도대체 그들에겐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들과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라엘의 대표 항공사인 엘알 이스라엘 항공에서 일한 지 6년 차 되는 30대 승무원인 아비가일입니다. 몇 번의 비행만 더하면 곧 휴가를 쓰고 잠시 쉴 예정이에요. 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냥 흥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의 목표는 휴가를 가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남은 비행들 모두를 평소처럼 무사히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다른 날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항공기는 일본을 목적지로 비행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만 빼면 보통 날과 같았어요. 그때까지도 까맣게 몰랐죠.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줄은. 그날따라 비행을 하면서 앉아 대기를 하는데 평소와는 조금 다른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어요. 바로 기장님께 알렸고 아니나 다를까? 그 예감은 현실이 되어서 기체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다행히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고 그때 저희 루트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이었던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비상 착륙을 허가받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관제센터와 교신을 하며 최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임에도 그때 긴장감은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그렇게 우리 항공기체는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꽤 많은 비행을 다녔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에 방문한 경험은 없었어요. 대한민국은 그저 제가 운행하는 루트에서 지나가는 항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저희 운항 목적지가 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사실 뭐 딱히 관심을 가질 만한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한국을 가느니 일본을 한 번 더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일본만 가진 그 특유의 조용함을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일본이 한국보다는 모든 기술 면에서 우세하다고 느꼈죠.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해 몇 번이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태생적으로 느긋하고 천천히 생각하고 그 여유로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고요한 것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다급한 상황이 되면 숨이 막히고 참기가 힘든 기분이 들곤 해요. 제가 자라온 나라에 비해 아시아인들은 특히나 급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게다가 저는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떤 점이 다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나라 이스라엘의 명품 거리에는 늘 여행객들로 붐비는데요. 특히나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시아인들입니다. 명품 거리에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명품관에 들어가기 위해 몇 시간을 웨이팅을 하는데 그들이 그곳에 머물렀다가 가면 그 길가가 아주 더러워지는 것을 목격한 적이 많았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때 시민의식이 없다는 오해를 하게 되었고 여기에 또 저의 경험까지 오해의 왜곡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기상 등 다양한 이유로 연착이 되거나 취소가 되는 날도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늦어진다는 것에 빨리 확인해달라,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얼른 체크해달라 컴플레인을 걸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이용객들 중에서 한국인이었던 적이 많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기가 힘들었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마저 이을게요. 다행히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에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기체 수리팀과 이야기하는 것을 살짝 들어보니 당장 기체를 수리하지 않으면 큰일 났을 뻔했다며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게 알아챘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아니라 조금만 더 버텨서 일본 공항에 착륙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본은 우리 항공사의 루트가 자주 가는 목적지이기도 했고 그러기에 우리 팀 모두에게 익숙한 나라였어요.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기술력에 대한 신뢰도가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지체했었다면 정말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사 도착의 기쁨도 잠시 약간 믿업지 못한 마음이 있었긴 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정말 믿어도 될까? 또 그 특유의 빨리빨리 성격으로 대충 수리하는 거 아닐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정말 몇 번의 비행만 더 마치면 홀가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을 텐데
갑자기 일정이 꼬여버렸다는 변화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수리팀이 기체와 점검을 하는 데까지는 최대 12시간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말에 우리 팀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상황을 보고하는 단계만 수일이 걸린다는 걸 본 적이 있어서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승객분들에게도 전달해야 했어요. 갑자기 바뀐 일정에 승객분들은 당황하시긴 했지만 큰일 날 뻔한 것을 무사히 모면했고 안전하다는 것만으로 안도감을 가진 터라 갑자기 생긴 기다림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없었지만 많이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공항에서 기다리는 동안 짐까지 가지고서 어떻게 안전하고 안심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죠. 공항에 와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공항이 안전한 곳은 아니거든요. 내려서 짐을 분실할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주의해야 해요. 그런 공항이 익숙했던 저희 팀은 이런 걱정을 가진 채 공항에서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대기 시간을 보내야 한다니 문 앞이 캄캄했어요. 우선 계속 고민을 한다고 해도 뚜렷한 방법을 내놓을 수 없으니 우선 승객들에게 수리팀의 수리 처리 상황을 보고 비행 일정을 정해 말씀드리기로 했고 승무원들도 승객들도 공항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채 대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안내를 마치고서야 저희 팀도 한숨 돌리려고 승무원들의 휴게실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니 누가 봐도 알겠는 대한민국 대표 항공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한국의 승무원들은 우리 승무원들 사이에서도 예쁘기로 유명해서 보자마자 어떤 항공사인지 알았죠.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건지 다리가 떨리고 등이 으슬으슬하기 시작했어요. 열이 오르면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서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게다가 그날은 주말이었거든요. 저희 팀 모두가 저를 걱정하느라 울상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항공사 승무원이 다가와 아주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점점 더 열이 오른 저는 힘이 없었죠. 그러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이동용 휠체어로 순식간에 바로 지하에 위치한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공항에 순식간에 병원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니 여권을 제출하고 순식간에 접수를 한 뒤 링거까지 맞을 수 있었습니다. 주사를 맞고 나서야 살 것 같더군요. 열이 식느라 그런지 온몸에 옷을 적셨습니다. 정말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하더라고요. 근처에 숙소를 찾고 싶었지만 몇 시간이 걸릴지 갑자기 호출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숙소를 잡기도 어려워서 정말 샤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이도 저도 못하고 있었죠. 링거를 다 맞아갈 때쯤 들어가도 될까요? 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아까 저를 도와줬던 그 승무원이 다시 방문하셨더라고요. 제가 걱정돼서 와보셨다고 그제서야 왜 다들 한국 항공사를 벤치마킹하고 모델로 삼아 본보기 하라고 하는지 알겠더군요. 친절과 진심의 생활처럼 녹아있는 모습에 괜히 그동안 보낸 저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더 필요한 건 없냐고 물으시는 그 말에 저는 샤워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여쭤봤더니 샤워는 물론 옷도 드라이해주고 심지어 짧은 몇 시간 단위로만 이용할 수 있는 호텔도 있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용실부터 없는 곳이 없었죠. 병원 하나로도 놀라웠는데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그녀는 다음 비행이 있어서 가야 한다고 우린 헤어졌어요. 링거를 다 맞고 나서 밖으로 나갔죠. 그러고 나서 깨끗한 정신으로 처음 마주한 인천공항의 내부에 솔직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인천공항은 총 1공항과 2공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더 최근에 생긴 2공항이었죠. 전 세계 공항 중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이 최고의 수준급이라는 사실은 전 세계 승무원들이라면 거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와보니 들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좋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장관이었어요.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든 앉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은 넘쳐났고 거기엔 항상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단자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무료 와이파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었죠. 한국의 스마트폰 기술력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통신 설비에 대한 것들이 최신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했는데 삼성과 애플 모두를 충전할 수 있는 각각의 케이블 포트가 있는 것을 보고는 정말 더 놀랐어요. 삼성만이 아니라 정말 이용할 모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느낌을 받았죠. 저는 곳곳에 놓여있는 인천공항 전체 시설을 볼 수 있는 스크린을 바로 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언어를 선택해 안내를 살필 수 있었는데요. 아니, 공항의 1공항, 2공항에 거의 균등한 시설이 존재했어요. 병원뿐만 아니라 안마를 하며 쉴 수 있는 시설,
우체국 서비스, 목욕탕, 여성 전용 수면실, 샤워실, 캡슐 호텔 등 이 모든 것을 공항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 안전함을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디서 샤워하고 쉴지 고민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캡슐 호텔로 가봤습니다. 호텔하면 하루 이상을 머물러야 하고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있어 이용 시간이 맞지 않으면 어려움을 겪는데 이곳은 몇 시간 단위로 구성되어 있어 제가 필요한 시간대에 객실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화장실이 있는 곳과 없는 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취향이나 목적에 맞는 객실을 선택할 수 있었죠. 캡슐 호텔에서 쉬려다가 이용객들이 많아 조금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직원분께서 그러면 기다리는 대기 시간 동안 샤워실을 이용하는 게 어떠냐고 물으셨어요.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 존재했어요. 그것도 최상급의 깨끗함을 유지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더 오래 사용할 거라면 스파온에어라는 금액을 주고 사용할 수 있는 목욕탕도 있다고 말해주셨죠. 또 그 안에는 여성 전용 수면실과 샴푸 그리고 바디워시가 제공된다고 했어요. 그냥 몸만 가면 됐죠. 더군다나 안전하게 캐리어 보관도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만큼 깨끗한 시설에 정말 놀라웠어요. 샤워를 하고 나온 저는 한결 좋아진 컨디션이 되었죠. 이제 한숨 돌리고 자야겠다 생각하는 찰나에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가장 놀란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리한다고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리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는 거였죠. 저희는 너무도 당연하게 수일 걸릴 거라 생각하고 다른 항공기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처음으로 겪다 보니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저희 승무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리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세계에서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이지만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던 한국만의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사람들을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세상에 빠르게 살 수 있도록 바꾸게 된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이죠. 나아가 그들의 빠른 결단력에 한국 사람들이 왜 요즘 전 세계에서 이슈가 되고 모든 면에서 영향력이 많아지는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이들은 불편하면 불편함에서 그치지 않고 빠르게 그것들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 빠른 인터넷망과 스마트폰까지 보급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걸 빠르게만 하고 늘 의문을 갖는 한국인과 한국이 가진 문화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저는 좀 더 이곳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번 휴가가 끝나고 나면 한국 항공사에 지원서를 넣어보기로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1년에 한두 번 가는 해외여행으로 푸는 편인데요. 인천공항에 갈 때마다 설렜던 것 같아요.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같은 심정인 건지 모두 들떠 보이고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혹시 스튜어디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예쁜 제복을 입고 환한 미소로 서비스하는 예쁜 승무원의 모습이 떠오르시죠? 이들은 조종사와 함께 승객들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조종사일지 몰라도 승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튜어디스입니다. 비행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비행 내내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승무원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무원들의 이미지로 항공사를 평가하고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승무원들 또한 승객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국민성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통 비행기 내에서는 다른 승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와 매너를 지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승객 한 명이 소동을 일으키면 다수의 승객들이 함께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 한국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연에서는 한국인 승객과 중국인 승객 사이에서 큰 차이를 느꼈다는 한 스튜어디스의 이야기를 전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가 말하는 한국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을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이탈리아 출신 스튜어디스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리체라고 합니다. 저는 나폴리 출신이고 승무원이란 제 일을 정말 좋아했지만 건강상의 문제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일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었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기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처음부터 제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스튜어디스라는 꿈을 꾸긴 했지만 막상 비행 일을 하면서 정말 고된 직업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 노선으로 배정받은 후에는 제 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과 여행을 자주 다녔었는데요. 주로 국내 여행을 다녔죠. 해외여행은 제가 6살 때 부모님과 갔던 한국 여행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6살이던 저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한국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확실한 건 동양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승무원들은 매우 친절했고 그 당시 아이였던 저와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도 해주었어요. 6살인 제가 보기엔 승무원들이 승객들의 짐을 넣어주는 모습조차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특히 무전기로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정말 멋졌어요. 당시 승무원이라는 직업에 한눈에 반했던 저는 돌발 행동을 했었는데 평소 낙서를 좋아하던 제가 늘 들고 다니던 공책이 있었습니다. 그 공책 한 장을 찢어 승무원 언니들을 위한 그림을 그려주었죠. 그 승무원 언니들이 제 그림을 무척 좋아하며 저를 꼭 껴안아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전 그 짧은 시간에 승무원들과 정이 들었고 착륙 한 번 내리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떼를 썼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 후 저는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되어야겠다는 꿈을 가지게 됐답니다. 어린 마음에 난생 처음 눈앞에서 본 승무원 언니들이 정말 멋지고 예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쁜 그림을 그려오라고 하면 비행기를 타고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을 그려가기도 하고 장래 희망을 발표하라고 하면 당연히 승무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성격이 활발했던 편이었기에 서비스업이 잘 맞는 것 같다고 자라면서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일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전 이탈리아 항공사 중 좋은 항공사에 가고 싶었는데요. 승무원의 꿈을 이루는 것은 제 생각보다 조금 힘들었습니다. 훈련을 받기도 힘들고 경쟁률이 치열해서 준비 기간만도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진입 문턱이 낮았던 중국 항공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알아보니 중국 항공사라고 꼭 중국에서만 생활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중국 항공사여도 비행을 하기 위해 머무르는 생활 주거지가 모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특이한 경우 중국 항공사라고 해도 다른 나라로 배정받을 수 있지만 저는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중국 상하이에 주거지를 배정받았어요. 입사를 해보니 중국 항공사는 조금 독특했습니다. 독특하다기보다는 무척 이상했던 곳이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사실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먼저 돌았던 얘기지만 저는 중국 항공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그런 얘기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승무원이지만 다음 주 비행 스케줄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입사 전엔 믿지 않았는데 그제서야 알게 됐죠. 토요일에 비행을 하는지 아니면 쉬는 날인지 그리고 비행을 가게 된다면 어디로 어떤 멤버들과 가게 되는지 바로바로 알 수 없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중국에 베이스를 두고는 있지만 이탈리아를 갈 때도 많았고 중국에도 친구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생활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음 주에 비행하는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 않아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가 무척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언제 만날 수 있어?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오면 저는 참 난감하기 그지 없었어요. 아직 다음 비행 스케줄이 안 나와서 확실하게 답을 못 해주겠네 미안해. 그래서 항상 모든 약속을 즉흥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죠. 친구들과 약속을 잡기 점점 어려워지면서 결국 저를 빼고 친구들끼리만 먼저 따로 약속을 잡으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시간이 생기면 그들과 합류하는 식으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죠. 그렇게 하다 보니 친구와의 만남이 아니어도 뮤지컬 같은 공연처럼 미리 예약해야 하는 행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이 외에도 중국 항공사는 불편한 점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음해 연차를 그 전년도 12월에 한 번에 몰아서 결정해야 하는 것 등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융통성이 없는 규정들이 많았죠. 당장 다음날 일도 모르는데 다음해 연차를 어떻게 전년도 12월에 정할 수가 있겠어요? 항공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승무원 생활이 점점 권태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승객들까지 말썽이라 전 그동안 제 자신이 꿈꿔왔던 승무원 생활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정말 속상했죠. 특히 중국인 승객들은 지금에서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정말 골칫거리였어요. 내가 유치원에 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통제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면 웬만하면 기내에서는 도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제가 비행하는 기내에서 늘 절도 사건이 굉장히 많았어요.
중국 항공사를 퇴사하고 다른 항공사를 다녀봤지만 절도가 발생하는 일은 중국 말고는 거의 없었어요. 그때 중국 교통부에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절도 사건의 대부분은 중국인 승객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집계되어 있었습니다. 절도범들의 주요 타깃은 현금이나 명품 가방이었고 비행기에 탄 승객들이 잠에 들기 쉬운 이른 아침이나 밤늦은 시간에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가끔 남의 가방을 뒤지다가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도 꽤 있었어요. 제가 실제로 그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제 짐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뻔뻔하게 제자리로 돌아가 아무렇지 않게 잠을 청했어요. 정말 왜 저럴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장 문제가 많이 일어났던 장소는 바로 면세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국 항공사에서 일했던 승무원들이라면 모두 겪었던 문제라고 생각해요. 아마 다들 골머리 좀 앓았을 거예요. 바로 면세점 핑계를 대면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던 중국인들 때문에 말이죠. 자기 일행이 면세점에서 쇼핑 중이라며 아직 이륙하면 안 된다고 비행기 탑승교 구간에 앉아 출발을 막거나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는 항공사 직원에게 분풀이를 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승객이 항의하거나 승무원이 말려도 절대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본 중국인들은 대다수 고집이 정말 쌌어요. 저 역시도 이와 같은 일을 겪었던 적이 있었는데 본인의 아들이 쇼핑 중이라면서 실제로 이륙을 막아서는 바람에 결국 이륙을 30분 동안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륙 시간이 한참 지난 후 양손에 쇼핑 가방을 든 아들이 나타났는데 그제서야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었죠. 웃기는 사실은 늦게 도착한 아들 역시 기내에 도착하기 전 공항 경찰에게 비행기를 이륙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전화까지 걸었다는 점이에요. 뻔뻔하기 그지없죠? 우리는 뒤늦게 도착한 아들과 오매불망 아들을 기다리던 모자를 탑승 거부했고 그들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런 사람들이 주에 한 번씩은 꼭 나타난다는 점이랍니다. 중국은 인구수가 많아서 그러려니 싶기는 하지만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면세품의 포장을 뜯어낸 후기내 그대로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 늘 고생이었죠. 아마 짐을 가져갈 때 최대한 부피를 줄이기 위해 포장한 종이상자나 비닐 같은 것들을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진심으로 최악이었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베이스가 한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조금 배운 상태여서 다행히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솔직히 그전까지 승무원이라는 꿈을 포기할까 생각했는데 베이스가 한국으로 바뀐 이후 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저는 한국 사람들과 한국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한국 정서랑 잘 맞았나 봐요. 참 신기하죠? 우선 한국에서 생활하며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 한국 사람들은 행동이 정말 민첩해서 좋았어요. 예를 들면 외국 사람들은 기내식이 와야 그제야 민기적거리면서 식탁을 펴거든요. 때론 테이블을 펴주거나 펴달라고 부탁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눈치를 채는 것인지 기내식을 준비하느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바로 그것만 보고도 테이블을 세팅하더라고요. 또 커피나 음료를 따라줄 때도 컵을 척척 갖다 대주죠. 한마디로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 입장에서는 업무가 무척 수월해져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들의 표정이 무뚝뚝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일단 착륙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는 사람들이 모두 피곤하지. 마치 화가 난 듯한 표정으로 비행기를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런데 한 사람이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나가자 뒤이은 모든 사람들이 간단히 묵례를 하거나 그제야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 어색한 표정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사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걸 느낄 수 있었던 건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생겨 긴급 회항을 하던 순간이었죠. 좌석에 앉아있던 아이가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을 느끼면서 다급하게 의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기내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는 당연히 환자를 돌봐야 한다며 흔쾌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의 국적이 프랑스이다 보니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아이와의 의사소통은 어쩔 수 없더라도 일단 보호자와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습니다.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혹시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예전부터 알아오던 병이 있었는지를 알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기내의 승무원 중에는 그 누구도 프랑스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나서더군요. 그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제가 프랑스어를 전공해서 그러는데 저쪽 자리에 가서 통역을 좀 해도 될까요? 저희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실히 그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그때 치료를 하기 위해 모인 인원들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학생에게 서서 통역을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비행 중인 기내에서 서 있는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라 망설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더니 보호자 옆자리에 있던 한 한국인이 손을 들면서 뭐라고 말하더군요. 제가 자리를 바꿔드릴게요. 여기로 오세요. 이런 내용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로 둘이서 자리를 척척 바꿨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갔죠. 프랑스어를 전공한 그 한국인 학생은 능수능란하게 의사와 아이 어머니 사이에서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의 단합이 무척 잘 되는 걸 알고 감탄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선뜻 나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기도 했죠. 이렇듯 한국인들은 마음이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 중국인은 위급 상황이 오면 화를 내면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중국인들과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여서 더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아마 중국에서만 비행을 했더라면 전 비행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퇴사했을 것 같네요. 하지만 한국으로 베이스가 바뀌면서 승무원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갖게 될 수 있었죠. 덕분에 저는 다른 항공사로 이직을 하고 건강 문제로 퇴사를 할 때까지도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웃으면서 관둘 수 있었죠. 지금 생각해봐도 한국과 중국이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건지 정말 수수께끼 같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서비스를 받는 승객의 입장이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승무원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사연을 읽은 외국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외국인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각 나라에는 그 나라만의 문화와 매너가 있고 이것은 절대로 단면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행동에서 문제를 느끼고 한국인들의 행동에서 감동을 느끼는 편이야. 이제 중국인들은 이걸 문화 차이라고 말하지 말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나는 승무원은 아니지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나는 호텔에서 일하는데 오랜 시간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인과 한국인을 비교하게 되더라고. 중국인들은 불가능한 서비스를 억지로 요구하고 한국인들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굉장히 미안해하는 편이야. 한국인들은 아시아인이 아니야. 그저 한국인일 뿐이야. 아시아 국가이지만 그들의 행동이나 생각, 시민의식은 아시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비행기의 옆자리에 한국인이 타면 나는 항상 기분 좋은 여행을 했어. 언제나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줬어. 한 번은 창문 밖에 야경이 너무 예뻐서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창가에 앉아있던 한국 여성이 나를 대신해 예쁜 야경을 많이 찍어줬어.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해.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여행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각 나라마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성향 같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평가가 무조건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눈에도 우리 한국인들의 친절하고 훌륭한 성품이 특별하게 보이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을 통해 모든 외국인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우리 한국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칭찬받는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서울의 한 병원 수술실 밖. 슬픔과 걱정이 뒤엉킨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는 남자가 있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수술대 위를 눈부신 조명이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듯 수많은 센서가 뒤엉키며 연결되어 있는 누워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4살 미국인 여자아이. 그 옆에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그들은 미국에서 수술을 받고 다시 한국으로 왔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상태를 이리저리 둘러보던 의사가 여자를 향해 말을 겁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고 이내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보이네요. 화가 많이 나서 그런지 귀와 목덜미까지 전부 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의사는 미국에서 온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이들의 사연을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새 아이의 엄마 로제라고 합니다. 펜실베이니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 필라델피아에 거주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켄싱턴 쪽은 마약 문제로 인해 우범지대로 낙인 찍힌 상황입니다. 켄싱턴 거리의 펜타닐 중독으로 좀비처럼 서 있는 마약 중독자들의 모습은 최근 한국에서도 여러 영상들로 유명해졌지요. 하지만 제가 사는 필라델피아 서북부 지역 부촌은 그런 것들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제 남편은 제약 제조 장비를 거래하는 기업의 사장입니다. 남편의 아버지께서 제약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서 남편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진로를 정했던 거죠. 덕분에 남편과 저 그리고 사랑하는 3명의 아이들 모두 윤택하고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괌에 전용 별장을 지어 한 달 내내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런 풍족함에 너무 익숙해진 탓일까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 가족의 평화로운 삶이 무너질 위기가 닥쳐오고 말았습니다. 괌에서 지내는 한 달간 아이들은 저와 남편의 눈을 피해 자기 전에 초콜릿이나 온갖 달콤한 과자를 몰래 먹었던 모양입니다. 평소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의 군것질을 최대한 단속했지만 여행지에 온 상태인지라 저희 부부도 흥이 나서 놀다 보니 아이들을 집에서만큼 돌보지 못했던 것이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 저녁부터 저희 집 막내 비비안은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심각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주치의를 불러 진단을 했을 때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아이가 호소하는 고통은 점점 커졌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나는 걸 보았을 때는 정말이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더군요. 비비안의 치아 상태가 쉽게 호전될 상황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심장이 뛰었습니다. 다른 의사를 불러서 살펴보았더니 자기는 아이를 치료할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 가슴을 철렁하게 만든 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치아는 뇌신경과 직접 연결이 된 부분인데 만약 이 상태로 빨리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아이의 치아에서 자란 세균이 신경을 타고 올라가 뇌까지 퍼질 수 있다지 뭔가요? 수술로도 해결하기 힘든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의사는 진단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남편도 백방으로 좋은 치과 의사를 찾아보았지만 아이를 진료한 2명의 주치의보다 못한 의사들 뿐인지라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은 최고의 치과 의사를 찾기 위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미시간주의 치과 대학이 세계적인 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장 그곳으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제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의 치과 진료 수준이 세계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저희 집 근처에 살고 있는 한인 부부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의사였고 이곳에서는 대학 교수로 일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을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대학에서 꽤 큰 돈을 들였다는 소문도 들었죠. 몇 달 전 저희 집에서 주최한 사교 파티에 한인 부부가 참석했을 때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를 보고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제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얼굴도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 덕분에 저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미국 내의 미시간을 택했습니다. 한국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투입될 정도로 훌륭할지 몰라도 의료 서비스 같은 고급 기술은 미국이 훨씬 앞서 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결국 저는 비비안과 함께 미시간으로 떠났고 그 순간이 제 최근 몇 년 중에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비안은 미시간대를 졸업한 의사가 있는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끝내고 나오며 저는 한결 편안해진 비비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병원에 나서기 전 비비안을 치료한 의사는 비비안에게 초콜릿을 그만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멋쩍게 웃었고 저도 의사의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일이 잘 해결되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미국의 의료 서비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했지만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닥친 불행을 끊는 비용이라고 치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미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비비안은 또다시 이가 아프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얼른 아이의 이를 확인했죠. 아이가 아프다고 말하는 어금니에는 은색 금속이 더 씌워져 있었습니다. 어금니는 원래 모양보다 조금 더 크고 뭉툭해져 있었지만 썩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비비안은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고 저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분명 의사는 모든 치료가 끝났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아이는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울며 아침을 맞이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이를 간호하며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비비안은 익숙한 물건의 이름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기 시작했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넋이 전부 나간 표정으로 집안을 정처 없이 돌아다녔고, 그러다가 언니와 오빠를 만나면 마치 처음 보는 사람과 마주친 것처럼 낯설어하며 자기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증상 때문에 저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병이 생기기 이전에 비비안은 누구보다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런 비비안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리자 비비안의 친구들은 물론 우리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비비안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 의해서 시작된 병이 아이의 뇌까지 망가뜨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참혹한 근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왜 한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해내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이 지나서야 미국에 가기 전 한국과 고민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저번에 한국의 치과가 좋다고 말했었죠. 아이랑 같이 한국에 다녀와야겠어요. 통증 때문에 끙끙거리며 자는 아이 옆에서 저는 미국보다 좋은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매우 많은 자료에서 한국의 치과 서비스를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건 아이돌뿐일 줄 알았던 한국에 정말 미국보다 우월한 치과가 있을까 쉽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마지막 기회를 잡는 마음으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을 존중해 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른 비행편을 구해주었죠. 다음날 아침 저와 비비안은 한국으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고 낯선 땅으로 떠난다는 생각에 몇 번이고 망설였지만 이가 아파서 수프도 못 먹는 아이를 더 고통스럽게 놔둘 수는 없었기에 기대와 불안함을 절반씩 가지고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예상한 것과 달리 한국의 첫인상은 매우 밝고 활기찼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편했지만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유창한 영어로 안내해 주시는 택시 기사님을 보고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택시 기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들도 영어를 대부분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현대적 시설도 풍부했습니다. 숙소가 있던 잠실의 시그니엘이라는 건물은 부르즈 할리파를 연상시킬 정도로 크고 높았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하루를 푹 쉬면서 보낸 저와 비비안은 다음날 곧장 한국의 치과를 찾았습니다. 강남이라는 지역에 있던 치과는 입구부터 매우 세련된 인테리어로 우리를 반겼습니다. 간호사들도 유창한 영어를 쓰며 제게 비비안의 상태를 물었고 깔끔한 흰색 가운을 걸친 의사는 정교한 장비를 가지고 아이의 입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움직임은 매우 능숙해서 마치 로봇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미국에서 먼저 수술을 받으셨다고요? 아이의 이를 한참 들여다보던 의사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답했죠.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비안에게 일어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비안에 의해 씌워진 소재는 한국에서 10년 전에나 쓰던 구식 소재였다고 했습니다. 치료 부위를 채우기만 하고 전혀 인체 친화적이지 않아서 부작용이 심하고 수술 부위를 너무 과도하게 채우거나 정교한 기술 없이 사용할 경우 환부를 다시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더군요. 저는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과 대학을 나온 미국 의사가 수술을 했으니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믿었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제야 수술에 사용한 금속 때문에 원래 모습보다 더 크고 뭉툭하게 변해버렸던 비비안의 이가 떠올랐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온 바로 그 순간부터 딸의 이는 다시 골마가고 있던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화가 난 것을 눈치챈 의사는 다시 한번 차분한 말로 저를 달래고 안심시켰습니다. 먼 길을 찾아와 주셨으니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말하며 한국에서 이 정도 치료는 그렇게 심한 수술이 아니라고 저를 안심시키고는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도 걱정 말라고 똑같이 말을 했었고 결국 이렇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가능할까 너무 슬프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심은 수술을 마치고 몇 시간 뒤 아이가 활짝 웃으며 제게 말을 걸면서 전부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아이를 잘 달랜 덕분인지 아니면 정말 실력이 훌륭해서 그런지 아이는 이가 전혀 아프지 않게 되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에도 환한 햇살이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의사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의사는 겸손하게 괜찮다고 답하면서 혹시나 아이가 또 아프면 언제든 왕진하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의사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죠. 숙소로 돌아온 저는 문득 아이가 정말 잘 치료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에게 양치를 하자고 말하면서 입안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의 어금니는 원래 모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분명 치료를 한 부위가 이전처럼 금속으로 덮여 있는데도 치아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정교한 기술이란 건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술한 날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비비안은 원래 활기차고 호기심 가득한 모습을 되찾았죠. 그때 저는 한국의 치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완벽할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죠. 그 덕분에 한국의 다른 의료 서비스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소 신경 쓰였던 피부 고민을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피부과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피부에 트러블은 없는 편이었지만 건조함 때문에 힘이 들곤 했습니다. 한국의 피부과는 제 피부를 정밀하게 진찰하고 딱 맞는 시술을 진행했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도 건조한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처방까지 내려주었어요. 분명 한국인과 제 피부 타입은 다를 텐데 제 피부에 너무나 잘 부합하는 처방과 시술을 해주어서 놀랐습니다. 정말 훌륭한 진료를 받았고 환자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따뜻함도 느꼈습니다. 진료 금액은 저렴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요구하던 것보다는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놀라운 경험을 한 저와 비비안은 다시 필라델피아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길고 긴 비행을 마치고 필라델피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국의 한국식 치과를 지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분명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는 한국 의료에 대한 동경을 품고 필라델피아 중심부에 한국식 진료 표준을 반영한 치과를 설립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낯설어했지만 한번 한국의 치과 진료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되었죠. 순식간에 입소문이 퍼졌고 예약을 해야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그렇게 병원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을 때 저는 비비안을 치료해 주었던 한국의 치과 의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간의 모든 일을 설명하고 제가 차린 치과의 병원장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높은 급여와 수준 높은 복지를 약속했고 그는 흔쾌히 제 영입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과 한국의 치과 의사 가족은 둘도 없는 단짝처럼 지내고 있어요. 주말마다 집에 모여 작은 파티를 열고 때가 되면 함께 괌으로 떠납니다. 거기에서 그의 아이들과 제 아이들이 어른들 몰래 초콜릿을 먹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해요.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이미 제 옆에는 한국의 세계적인 치과 의료 기술을 가진 유능하고 든든한 의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을 널리 알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이 사연을 제보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을 통해 아이의 심각한 병을 치료하고 사업까지 확장한 미국인 로제 씨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